미국이 올 들어 세 번째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가 0.75%포인트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여전히 어려운 우리 경제가 문제입니다. 못 버틸까 봐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제금융정책 책임자들이 모여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례적으로 출근길 인터뷰를 자처해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설명합니다. 연휴에서 복귀하자마자 금융권이 부산하게 움직인 건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때문. 미국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 금리 차는 11년 만에 최대인 0.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예고된 금리 인상에 일단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 나홀로 호황을 노리는 미국이 내년까지 4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완화의 정도를 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걸 밝혔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금리로 가계부채가 폭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지적도 한국은행으로선 부담입니다. 하지만 고용 참사와 성장률 둔화 등 부진한 경기 지표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외 악재까지 겹쳐 연내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국내 기준금리는 1년 가까이 그대로지만 빚내신 분들 가만히 보면 그래도 금리, 내가 내야 하는 이자는 계속 올랐죠. 수신금리는 늦게 오르고 대출금리는 급히 오른다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틈타 은행들이 이미 대출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젠 대놓고 기준금리까지 오른다니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최근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무작위로 확인했더니 10세대 가운데 4세대는 은행 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보통 이쪽에 있는 집을 하시려면 그래도 대출 거의 하실 수 있는 만큼은 근데 많이들 받으시죠?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출 비중이 큰 가계의 이자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년 새 1%포인트 넘게 올라 4%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3억 원을 연 3%로 빌린 대출자는 금리가 4.5%로 오르면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시중금리도 덩달아 들썩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마저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리가 높아져서 전반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연체라든지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빚이 500조 원에 달해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까 우려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우리 경제에 딱 맞는 말입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15조 원가량 빠져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옥죄는 건 미국 금리 인상만이 아닙니다. 배럴당 80달러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며 11월 이후엔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로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나마 내수 경제라도 좀 나오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업자 수가 8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며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그 나쁜 여건으로 소비 심리는 1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에 유가, 내수 등 이른바 삼각파도에 갇히면서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0.3%포인트나 내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그대로 다 둔 채 말이죠. 0.3%포인트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2통의 편지를 받았다며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한 건 이 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흡족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겠죠. 김근희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기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입니다. I just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이번 김 위원장의 친서는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2통의 친서를 받았으며 역사적인 편지로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예술작품 같았다고 극찬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며 아베 총리도 친서를 보고 획기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친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런 극찬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든지 아마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표현, 의지를 담은 표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에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더 나오도록 돕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에 귀국합니다. 뉴욕에서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진행 중인 유엔의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확인한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나아가 남북미 정상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주면 북한이 평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양에 이어 뉴욕을 방문해 중재자 역할을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 해결의 공을 북미 관계로 다시 넘긴 채 오늘 밤 귀국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의선 철도 건설을 위해 조사를 하러 가려다가 유엔사의 반대로 못 갔었죠. 그걸 염두에 두고 일부러 다시 얘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 국가,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한반도 인근의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6개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물류 공동체. 여기에 미국의 참여를 제안한 것은 궁극적으로 다자간 안보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향후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 안보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지지가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 남북 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해 우리 쪽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해서 공동 조사하려 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통과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엔사는 사전 통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났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대북 제재의 목적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과 관련해 현재 유엔사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남북 경협이 대북 제재와 별도로 갈 수 있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사실상 통보했죠. 직접 찾아가 본 이 재단은 11명의 이사 가운데 8명이 사퇴한 상태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채 사무실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언급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한일 합의는 존중하되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서울 의지로 일가에 있는 화해치유재단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말 11명 이사진 가운데 이미 8명이 사퇴하고 직원 5명이 출근했지만 MBN 취재진의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여가부나 외교부 쪽에서 연락받은 건 없고요. 어제 뉴스를 통해서 그냥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으로 매달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재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다면 한일 관계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정부기관이 공무를 위해 쓰는 돈을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밤 11시 이후나 휴일에 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무려 2억 원 이상을 허투루 썼다는 건데 청와대는 내부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에는 법정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 또 너무 늦은 시각엔 원칙적으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5월 현 정부 출범 때부터 지난달까지 2억 원이 넘는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 청와대가 지출한 건수가 2천 건이 넘는다며 이는 현행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프와 주막 등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 추진비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1년여 동안 부적절하게 집행한 업무 추진비를 모두 합치면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세금 사용, 예산 사용들 분명히 따져나가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접근을 했고 국가 안위에 관하거나 기밀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일하는 청와대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대를 벗어난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지침에 따라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유흥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 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과 청와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다가올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까지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처럼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자 정부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밀을 유출해서 그런 건지 안 써야 할 곳에 세금을 쓴 게 드러날까 봐 그런 건지 정부와 야당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 3명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엔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예산 집행 내역 등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47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입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정부의 검찰 고발은 유례없는 일로 지난 19일 심 의원도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어 결국 정부와 야당 의원의 맞고소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의 고발이 부적정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은폐하기 위한 거란 한국당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라면서 입수 방법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의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을 앞두고 야당의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최법권적인 권한을 또 누리고 잘못을 또 저질렀어도 자기네들은 해방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또 심의원실 압수수색에 동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서 국감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김무성, 홍준표 이 두 전직 대표가 또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할까 하는 겁니다. 결국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두 사람을 만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를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당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차원인데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에게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의 불출마를 권유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 측 인사는 전직 두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자칫 계파 갈등과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만간 면담할 예정이라며 불출마 선언으로 당이 화합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대위 내부에선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은 당대표를 1회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전직 대표 출마 금지 조항을 넣어 당원 당규를 개정하려 한다며 비대위와 전국위원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김무성, 홍준표 전 대표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한국당 비대위가 실제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벼르던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젠 키를 쥔 청와대가 야당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까 하는 겁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과 함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15분간 개회를 기다렸지만 야당 의원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체 회의가 무산되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불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력관리용 교육부 장관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감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여당은 흠집내기용 정략적 판단이라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자유한국당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대로 검증하기도 전부터 무조건 낙마시켜야 할 대상으로 낙인 찍고는 일단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능 시험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공백을 우려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 3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장을 위장 폐업하고 비노조원만 다른 협력업체에 다시 고용해주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가며 노조를 와해한 혐의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공작을 삼성의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 범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룹 차원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여 실행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삼성의 노사전략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로 규정하고 사전 예방만이 최선이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노조 와해를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은 미래 전략실이 기획해 협력업체까지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합원의 임신 여부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사찰에 회유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하는 등의 각종 수법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경찰 간부나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출신 노조 전문가 등도 동원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비롯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훈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오너 일가의 관여 여부는 현재까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소속의 에버랜드를 포함해 다른 계열사의 노조와의 의혹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상가를 덮치는 사고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상가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공중에 뜬 채로 상가로 돌진합니다. 놀란 주인이 몸을 피해 밖으로 나가보니 차량은 바로 옆 상가를 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개명을 내면서 내려왔는데 그 전봇대를 받고 전봇대가 아니었으면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던 승용차는 전신주를 들이받고 상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상가 안에 있던 50대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용차를 모은 80대 남성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오면서 좌회전 털자마자 그 브레이크 안 밟혔다면서. 현재 진술까지는 급발진 주장하고. 경찰은 급발진과 운전 미숙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치질이 있어도 생리를 해도 대학 동료들 앞에서 학문을 보여주고 관장을 당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대학 간호학과에서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관장 실습 수업인데 학생들은 꼭 해야 하는 실습도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한 대학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관장 실습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한 명씩 뽑아서 하는데 제비 뽑기 잘못 걸려서 학문을 남에게 보여주는 상황. 이 대학에서는 수년째 관장 실습 수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 한 명을 정하거나 2인 1조로 번갈아가며 관장을 합니다. 먼저 한자복을 입고 누워있으면 엎드리라고 하고 다리를 한쪽 올리라고 하고 바지를 까고 카테터 준비했던 거에 약물 준비해가지고 주입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15분 동안 참으라고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이제 화장실 가도 된다고 하면 다 같이 뛰쳐나가가지고 본물 터진 듯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관장 실습을 하면서 좀 인격적으로 힘들고 그런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죠. 학문 보여줘야 되는데 당연히 싫죠. 치질이 있거나 생리 중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거의 다 하게끔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리 중이라고 해도 그냥 휴지로 대충 틀어받고 하라고 한다던가. 본인이 치질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학문 모양이 조금 이렇게 변형돼 있거나. 다른 대학들은 인체 모형을 사용하지만 유독 이 학교만 달랐습니다. 한번 찍히면 4년 동안 학교 생활 힘들어지고 저희는 아예 필요 서류에 다 지도 교수의 추천서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가지고 추천서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는 병원도 있어요. 대학 측은 학생들이 병원에서 실수를 줄였으면 하는 취지였다며 원할 경우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유기농 수제 쿠키라고 유명세를 탄 디저트 전문점이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서 재판매한 게 드러났죠.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고 고소 고발이 예고돼 있는데
대충 따져봐도 징역에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여현 기자입니다. 한 디저트 전문점입니다.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으로 유기농 수제 쿠키를 내세워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명 온라인 카페에도 입점하면서 제품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줄을 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더 맛이 좋고 뭐 좋은 재료를 쓰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난 20일 대형마트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팔고 있다는 글이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매장 측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다가 결국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제품은 수제품이 맞다고 해명했지만 롤케이크 역시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매장 측은 물량이 많아 하면 안 될 선택을 했고 돈이 부족했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매장은 인터넷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매장의 점주인 부부는 현재 문을 닫고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아이 아토피가 굉장히 더 심해졌고 그걸로 인해서 유기농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돼서 꼬리 가지고 장난친 건 정말 용납이 안 돼요. 국민청원이 빗발친 데 이어 온라인 카페 측에서는 형사 고소를, 음성군청은 경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업주는 각 위반 사항마다 3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달랬더니 주치의의 소견으로는 안 되고 병리학과 전문의의 암 진단 소견을 받아와야 한다는 보험사. 그래서 이걸 받아갔더니 이번엔 암의 형태가 달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임모 씨는 2달 전 주치의로부터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보험사의 요구대로 병리학 전문의의 암 진단 소견까지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이번에도 약관상 암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몇 달 동안을 지금 힘들게 항암 약물 치료도 받아가면서 암이 아니면 이걸 왜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게 좀 분하고 억울합니다.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가 근육까지 침투하지 않으면 암이 아니라는 국내 질병분류 기준을 따랐다는 게 보험사 측 입장입니다. 조직검사 결과와 최종 진단 내용이랑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검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못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모양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국내 질병분류 기준이 일반적으로 WHO 국제 기준을 따르는 의료진의 판단과 어긋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약관에서도 국내 기준을 따를지 국제 기준을 따를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보험사 측은 자의적으로 국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 진단명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한다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약관 조항이 모호하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게 기존 대법원의 판례. 보험금 깎기에 혈안이 된 보험사들의 내멋대로 영업 행태가 절망에 빠진 암 환자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차량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도 처벌받게 되고 차가 미끄러질 수 있을 정도의 경사진 곳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승객이 택시에 타자 택시기사가 안전띠를 매달라고 말합니다. 안전벨트 꼭 매주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되지 않고 택시도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설사 승객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난간을 들이받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음주 자전거 주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유원지에서 술을 한 잔씩 하시고 라이딩을 하시다가 주행 차선이 이제 엇갈려가지고 좀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종종.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는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핸들을 틀어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게 하거나 이렇게 고인목을 받쳐야 합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늘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마음대로 급여를 깎이고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하고 미술학원 업계에서 학원 강사들이 당한다는 갑질입니다. 참다 못한 한 전직 강사가 다른 강사들의 갑질을 제보받아 한꺼번에 노동부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입시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이모 씨. 이 씨는 학원 측이 급여를 후려치는 등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토로합니다. 특정 업무 시간에는 80%를 지급하기도 했고 50%를 적용하기도 했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나눠서 시급을 받는 일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다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보고 교육받는 시범작을 집에서 그려오게 시키는데 그거에 대한 돈은 안 준다든가 되게 여러 미술학원들이 관행으로 저지르고 있구나. 참다 못한 이 씨는 SNS를 통해 전현직 미술학원 강사들을 상대로 부당한 관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정 업무 시간엔 시급의 50에서 70% 정도만 받는 임금 자르기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이 62%, 53%는 무보수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자르기나 무보수 노동을 강제했다고 지목된 곳 중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여럿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무보수 노동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씨는 설문조사에서 갑질 정도가 심하다고 나온 미술학원 수십 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당선을 위해 뛰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한결같은 구호죠. 해당 지역 출신임을 앞세워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달라며 외친 이른바 지역의 딸과 아들임을 자청했던 그들은 당선이 된 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지역구 의원 252명 중 25%가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 부자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구 의원, 그러니까 7명을 빼고도 말이죠.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또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도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당선된 뒤 어디에 살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미국만 해도 상원과 하원 모두 출마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이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엄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뽑은 그 지역 대표여야 하지만 선거 시즌이 아니면 딴 데 가서 사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구에는 거처조차 없으면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인근도 아니고 강남에 그것도 집을 한 채 이상, 각 구마다 한 채씩 갖고 있거나 한 구에 무려 4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으니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지난 6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략 공천에 이리저리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지역을 옮기고 당리당략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산다고 해서 비판받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에게 있어 지역구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존재 이유이니만큼 그 지역에 살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닐까요? 유초점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죠.
보통 일교차가 심하면 나이 드신 분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는다고 하는데 더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3배를 넘거든요. 이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광화문입니다. 따가운 햇볕 탓에 아침에 덧입었던 긴팔옷을 손에 든 시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는 이제 날씨가 쌀쌀해서 입고 다녔다가 낮에 날씨가 풀려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큰 일교차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국내 한 연구진에 따르면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때 뇌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4% 높아졌습니다. 특히 호흡기계 사망률은 14%나 증가했습니다. 큰 일교차가 무엇보다 호흡기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찬 공기를 막을 수 있는 두꺼운 면 소재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천식이나 아니면은 만성 폐색성 폐질환 환자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 마스크 같은 것들을 쓰고 아침과 밤에는 다니는 게 10도 안팎의 일교차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내년 2학기부터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들은 머리를 기르는 건 물론 염색, 파마 다 할 수 있게 될 듯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두발 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의 이를 권고한 건데 겉모습이 마음가짐도 지배한다는 측에선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머리를 기르고 염색과 파마 등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덕분에 특색 있는 모습을 한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막 너무 지루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로 막 그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교사들 역시 두발 규제가 사라져 학생 지도가 더 편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생활지도 차원에서 관계성이 중요하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처럼 서울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앞으로 두발 규제를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미 머리 길이를 규제하지 않는 학교가 10곳 중 8곳에 이르지만 파마나 염색도 허용해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저는 전면적인 두발 자유화를 향해 가는 대장정을 우리 학교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권고가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아이들한테 파마나 염색 또 두발에 대해서 사실상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그와 같은 시그널을 주기. 교육청은 대신 내년 1학기까지 각 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이 참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기울어가던 한국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에서 길이 남을 작전이었죠. 그런데 승리의 이면에 가려졌던 수백 명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질 않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50년 9월 15일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식입니다. 하지만 70년 가까이 되도록 그 와중에 생명과 재산, 고향을 잃은 우리 국민의 희생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옛날엔 다 하얀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뻘로 서로 다 뭉쳐가지고 가만히 여기 숨어 있었대요. 이게 하얀 옷은 다 싸죽이니까. 지난 2008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확인한 상륙작전의 우리 측 희생자는 100여 명이나 됩니다. 바로 이곳이 당시 우리 주민 300여 명이 살던 월미도 마을입니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200여 명은 집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과거사위는 정부와 인천시에 미국과 협의해 원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된 특별법은 낮잠만 자다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거는 경우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주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때문에
월미도 마을 입구에는 피해 배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숨진 한 유족의 움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섰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 겁니다. 약 40년 후, 그러니까 206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1%, 거의 절반에 육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노후 대책은 잘 되고 있을까요?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노인 10명 중 6명이 직접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 고령자의 72%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황혼 이혼 건수도 급증하고 있어서 우울증 등 노년층의 정신 건강도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내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가 불공정하다며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제야 불교 세력들이 유일하게 남은 후보자, 그러니까 원행 스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신재우 기자입니다.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와 현수막 앞에 제야 불교단체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불공정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단은 총무원장 입후보자 선거 거부 사태를 비상시국으로 인식해 선거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종단 내 최대 계파인 불교광장을 이끄는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번 선거에 개입해 불공정 선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초 총무원장 후보자로 나선 4명의 스님 가운데 어제 3명의 후보가 집단 사퇴하고 단독 후보로 남은 원행 스님의 배후에 자승 전 총무원장이 있다는 게 제야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남은 원행 스님의 후보 사퇴와 선거 직선제 도입도 촉구했습니다. 후보 집단 사퇴로 조계종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는 내일 오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난임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난자를 팔아온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난자를 제공해줄 사람을 소개해주는 척하면서 혼자 1인 2역으로 자신의 난자를 팔았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불임이나 난임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한 게시판에 난자를 공여받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난자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댓글을 달고 쪽지를 보내 접근했습니다. 자신에게 난자를 제공해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약금을 알려주면서 김 씨 본인의 전화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혼자서 1인 2역을 하며 난임 여성을 속이고는 자신의 난자를 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현행법상 난자를 돈으로 사고 파는 건 불법입니다. 무상으로 기증하더라도 그 횟수가 3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 여성은 병원까지 속여가며 6번이나 난자를 팔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원님 명의를 도용해서 난자를 제공하고 또 습득한 그 주민등록 파일을 이용해서 이 여성은 더 큰 돈을 벌려고 대리모 시술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난자를 판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난자를 제공받은 여성 4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정부가 내년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해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인 과일 등은 팔지 않고 1인당 면세 한도도 지금처럼 $600로 제한됩니다. MBN 문화스포츠부 이동훈 기자가 제45회 관광의 날 행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국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면서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짜릿한 역전승으로 꺼질 듯했던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데요. 막차를 노리는 거인의 도전은 성공할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가 2대4로 끌려가던 5회 말 초록빛 야구장에
붉은색 슬리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심판의 병살타 판정에 대해 1, 2루 모두 세이프라는 롯데 조원우 감독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롯데 팬이 항의의 표시로 던진 겁니다. 붉은색 슬리퍼에 자극받았는지 전준우와 이대호의 연속 안타로 역전에 성공한 롯데는 7회 이대호의 투런 홈런으로 10대 7로 이겼습니다. 전날 7점 차 역전승에 이은 이틀 연속 역전승. 아시안게임 이후 8연패로 가을 야구와 멀어 보였던 롯데는 최근 7경기 6승 1패를 거두며 5위 기아에 3.5게임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가을 야구 막차 티켓인 5위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팀 중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둔 롯데. 5위 기아와 남은 4경기 전승을 포함해 8할 이상의 승률만 거둔다면 대역전극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지난 시즌 7위에서 3위로 후반기 대반등을 이루며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했던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올해에도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프로축구가 3경기 뒤면 상하위 스플릿, 즉 우열반으로 분리되는데요. 매경기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면서 덩달아 환상적인 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득점 선두인 경남 말컹의 환상적인 가위차기 슛입니다. 국가대표 골키퍼인 대구 조현우는 속수무책. 말컹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25번째 골을 넣어 경기당 평균 한 골에 대기록 도전을 이어갑니다. 번개 같은 역습을 펼친 국가대표인 인천 문선민은 날카로운 슛으로 골까지 뽑았습니다. 팬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흥겨운 세리머니도 일품. 서울 고유한의 골도 으뜸이었습니다. 코너킥이 튕기자 그대로 발리슛. 유럽 축구 부럽지 않은 골을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강원 정조국은 후반 추가 시간 터닝슛으로 극적인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3경기 뒤면 상하위 리그로 분리되는 K리그. 피말리는 접전이 나올수록 팬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멋진 골도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오늘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작년보다는 5일 늦었고 평년과는 같았는데요. 중청 대피소 인근에 붉은 단풍이 물든 모습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이처럼 단풍 전부터 절정 시기까지 관측될 때마다 사진과 영상 등을 게재해 단풍 여행을 계획하실 때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2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지방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 부산은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남해안과 영남, 동해안,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당분간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강릉의 아침 최저기온 13도, 안동은 9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운전해서 고향 다녀오신 분들, 올해도 주차장 같은 고속도로 사정에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추석 당일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2.2% 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3.2%나 늘었거든요. 황당한 건 교통량 감소 전망 근거로 작년보다 짧은 연휴 기간을 들었는데 예측이 빗나간 이유 역시 작년보다 짧은 연휴 탓이라네요. 이미 기상청 오보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 이 정도 오보는 애교라고 해야 할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